안녕하세요. 북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아이의 정서지능 EBS 엄마도 모르는 우리 아이의 정서지능 제작팀이 지은 아이의 정서지능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많은 책들에서 아이의 행복, 아이의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정서다 라는 것을 좀 강조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와 세상을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로 채우는 아이를 위한 책.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세계의 리더들은 모두 정서지능형 인재이다. 정서지능은 미래의 꿈을 위해 현재를 이기는 힘을 키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정서지능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정서지능을 길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 우등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서지능. 정서지능 줄여서 EQ라고 쓰여 있네요. EQ가 높은 사람이 사회 우등생이다 라고 데니얼 골먼이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데니얼 골먼이 처음으로 주장한 개념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정서지능에 대해서 학계의 보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는 글에 보면 순간의 욕구를 참아낸 아이들이 성공한다 라는 제목의 뉴요커지에 실린 기사를 가지고 1966년 스탠버그 대학 워터 미셸 박사가 실시한 마시멜로 시험. 마시멜로 시험이 뭐냐면 남매에게 이제 마시멜로를 주면서 지금 먹어도 되지만 이걸 참는다면 15분 뒤에 2개를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40년 후에 그들을 살펴본 그런 실험이었거든요. 여기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서지능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자기들은 마법의 열쇠다라고 대답한대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사실 맞잖아요. 살아가면서 항상 성공할 수는 없는데 좌절하고 실패하더라도 의연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것을 다시 도전하고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넉넉하거나 부족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인생의 전반에 통용되는 마법과 같은 열쇠다라고 하면서 정서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모르는 우리 아이의 정서지능을 1년 동안 제작했던 황준성 PD와 홍주영 작가가 이 책을 써냈다라는 거고요. 여기 목차로 정서지능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정서지능 아이의 성적표를 바꾼다. 성공을 설계하는 정서지능. 그 다음에 엄마에게 달려있다. 정서지능을 길러주는 데에는 엄마에게 달려있다. 두뇌 안에 GPS 정서지능을 선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나 라고 하면서 올림픽을 따냈던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거나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매진하고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근성을 발휘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하고는 다르다, 차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연아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를.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며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험, 협동심 도미노 쌓기 대결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던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서지능 상위팀과 정서지능 평균팀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했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이 도미노를 쌓아가는데 도미노가 쓰러지고 다시 세우고 쓰러지고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다름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과제 수행을 할 때 스스로를 달래며 동기화하고 타인을 격려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자기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더가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정서지능이 중요한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뭘 때문일까요? 정서지능은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행복도 일종의 정서이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불안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정서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모든 재능의 중심엔 정서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이의 공부가 뒤처지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공부에 대한 의욕, 공부에 대한 주의 집중력,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서입니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호기심이 떨어져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는 IQ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지능의 문제입니다. 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일단 시험이 나오는데 실험이 나오는데요. 인생을 결정하는 15분의 차이라고 하면서 만 2살 되는 아이들에게 이런 실험을 했대요. 여기 보이세요? 맛있는 과자를 담아 놓은 비닐에 아이들이 풀 수 없는 이제 끈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는데 막 이렇게 우는 아이들 있고 막 참아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어보려 해도 봉지는 열리지 않았고 엄마에게 다시 떼쓰고 엄마의 반응은 똑같았다.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자 결국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실험에 참여했던 8명 아이 중 3명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아이도 있었다. 처음에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과자 봉지를 이리저리 만져보지만 눈치를 챘는지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엄마, 책 다 보고 나서 까줘?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 책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인 거죠. 그죠?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아이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 볼까요? 이처럼 작은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눈앞의 마시멜로 유혹을 견뎌낸다는 것은 스스로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족 지연 능력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엄마로서 이렇게 만족 지연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을까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네. 뒤에 나옵니다.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만약에 도미노를 쌌다 쓰러졌다면,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했다면 다시 싸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기서 젠가 게임을 이야기했네요. 젠가 게임을. 쓰러지면 다시 싸우면 되지. 다시 싸우면 되지.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긴다. 그 도전 과정을 즐기는 아이. 결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정서지능이 잘 다스릴 수 있다. 목표 앞에 인내하는 능력.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참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는다,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참는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지능이 무조건 참을성과 연결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는 참을성이 뛰어나요. 그런 아이니까 정서지능도 높겠죠? 라고 질문했을 때 정서지능이 무조건 인내심하고만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저자들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통제는 감정의 억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야 유혹 앞에서 균형 잡히고 분별력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학습.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자기 주도형 학습은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는 학습을 의미한다. 자기 주도형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뚜렷한 목표의식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달성해야 할 일, 자기가 완수해야 할 일을 잘 알아서 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좌절이나 귀찮음이나 유혹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 시간과 감정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자기 주도형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루틴의 효과라고 하면서 나오는데요. 이제 수능이 4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명문대 학생들 중에 이제 수능 시험을 칠 때 루틴의 효과를 봤던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스스로를 이겨냈냐면 한 학생은 일주일 전부터 매일 수능 당일 날 아침처럼 오늘은 수능 시험일이야 하고 자기 암시를 했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밥 먹고 수험표 챙기고 준비물 챙기고 똑같이 수능 시험일과 똑같이 행동을 일주일 동안 반복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수능 시험을 정말 계속 수능 날을 연습처럼 했으니까 수능은 좀 잘 쳤겠죠. 그죠? 그런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루틴을 짜서 할 수 있는 그 아이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대한민국 고3 수능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목표를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베스트셀러인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저자인 장승수 변호사의 이야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서울대 수석 입학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정서지능이 일반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평소 클래스에서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언제 능력을 발휘하느냐? 조별 과제할 때 참 많이 눈에 띈대요.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팀 내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그들의 공통된 행동을 관찰해보면 상대방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특징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상대의 정서를 기분 좋은 방향으로 조절해주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한다. 창의력을 어떻게 해서 높이느냐? 창의력은 책을 읽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높여진다라는 이야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 창의력을 길러주느냐? 빈둥거리는 시간이 창의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다음 챕터. 아이의 정서지능은 엄마에게 달렸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이의 정서지능 그럼 어떻게 하면 엄마가 길러줄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2살짜리와 대화하는 엄마. 이거는 이제 책을 읽어줄 때 일방적인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듯이 책을 읽어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법으로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그러면 그 아이와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똑같은 책이라도 항상 다르게 이야기가 되니까 아이는 더 재미가 나겠죠. 그 유태인들은 이제 꿀처럼 달고 맛있는 것이 공부다라고 가르친대요. 알파벳을 쓸 때 이제 꿀을 찍어서 쓰게 하면서 이렇게 배우면 달단다. 이렇게. 다음 책으로 감정 코칭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읽을 건데요. 감정 코칭 다음으로는 유태인 교육법에 대해서 읽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짧게 감정 코칭 5단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을 인식하는 단계 1단계, 2단계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는 단계, 3단계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는 단계, 4단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 5단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주는 단계. 이 감정 코칭은 이렇게 읽고 넘어갈 주제는 아니라서 이 다음 책으로 제가 책 한 권 감정 코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태도가 정서 지능을 결정한다. 그렇죠. 포용적인 그런 양육 태도가 아이들을 정서 지능을 발달시키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정서를 안정시키고 정서 지능을 높일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는 스킨십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로션도 많이 발라주고 베이비 마사지도 많이 해줬었잖아요. 스킨십의 중요성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떡하지? 우리 아이는 이미 다 컸는데 괜찮습니다. 최성애 박사 같은 경우에는 조벽 교수 최성애 박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춘기 때도 이때 다 어렸을 때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그런 스킨십, 애착, 사춘기 때까지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 큰 아이를 어떻게 로션을 발라주느냐. 최성애 박사는 손등에다만 로션을 발라주어도 그런 스킨십만으로도 충분히 스킨십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스킨십이 우리 정서를 안정시켜준다. 두 엄마의 작지만 큰 차이는 아까 책을 읽어줄 때 일방적으로 읽어주었느냐, 이야기하면서 읽어주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와 책 읽어줄 때 일방적으로 책을 읽지 마시고요. 책 내용을 읽어주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쪽을 읽어주더라도 감정을 나누면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독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 마음 들여다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이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서지능은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란다. 엄마가 반응을 해줄 때 긍정적이고 행복한 아이로 자란다 라는 내용입니다. 놀이는 아이의 권리다. 아이와 놀아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라고 하면서 정서교육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부모가 공부만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역할만을 하시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여기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아이와 보내는 짧은 시간에 제발 공부는 잊어라. 공부는 잊어버려라.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야단을 칠 때도 상처 주지 않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아이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말을 화가 나서 되는 대로 하면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어렵다. 따라서 평소 아이와 대화하고 의논해서 적절한 벌을 정해두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규칙에 따라 그 벌을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함부로 집어던지거나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형 또는 동생을 때리면서 싸우거나 욕설 등 나쁜 말을 하면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미리 정해두자. 이런 규칙은 아이를 포함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의논하고 공표한다. 이렇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벌을 받으면 아이가 어떤 벌을 받을지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된다. 아이에게 내리는 벌의 종류도 중요하다. 체벌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벌을 준다라는 그런 종류는 무엇이든 아이의 기억 속에서 모든 벌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 30문제를 더 풀게 한다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기로 되어 있는 30분 동안 책을 읽게 하는 그런 벌을 얘기하네요. 이런 벌을 반복해서 주면 어떨까?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규칙들을 정해놓고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을 땐 이런 벌을 받겠다라는 것을 미리 냉장고 앞이나 이런 곳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우리 집의 규칙 이렇게 써놓고 그것에 따라서 아이를 지키게 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긍정적인 부모의 태도가 정서지능을 키운다. 인정과 존중의 힘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나는 오늘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마틴 세리그먼은 부모의 언어 습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우리는 이미 엄마의 말이 얼마나 아이에게 중요한지 한 권의 책으로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생각이 학습 의욕과 자신감을 높인다. 비교는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비교는 아이뿐만 아니라 불행해지고 싶다면 계속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죠? 불행해지고 싶으면 제일 빨리 불행해질 수 있는 방법이 비교하는 거예요. 타인과 자기를, 아이와 옆집 아이를. 긍정적인 아이로 키우는 칭찬의 힘. 여기 경영 컨설턴트 켄 블렌차드 이야기 10계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결과보단 과정을 칭찬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칭찬할 일을 보인다. 일의 진척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가끔씩 자신을 칭찬하라. 이렇게 10계명을 이야기하네요. 여기서 또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 이야기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도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 그렇구나, 뭐, 좋았구나, 행복했구나, 라고 공감해주면서 아이가 분노를 느끼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나쁜 부정적인 감정을 만났을 때 엄마들 좀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비난하거나 야단치면 아이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 저는 이럴 때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답니다. 아이의 감정이 긍정적인 상태로 바꿔주면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부모가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면, 공감해주는 자세를 보이면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은 어느덧 사라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어떤 아이가 놀다가 이제 새치기를 해서 애가 너무 짜증나, 넌 재수없어 이렇게 막 얘기를 표현했나 봐요. 이때 내 차례인데 내가 끼어들어서 아니면 내 마음대로 먼저 그네를 타니까 이렇게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대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기분이 나빴어. 이런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대화로 풀자. 여기서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가 그날 왜 너를 혼냈다고 생각해? 내가 접시를 깨뜨려서. 접시를 깨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 너는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지? 아빠랑 오빠랑 나는 재미있게 TV를 보는데 엄마 혼자 부엌에 있어서 도와주고 싶었어. 아이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랬구나. 그런데 엄마가 그런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접시를 깨뜨렸다고 화를 내서 많이 속상했겠네. 이러니까 아이가 네, 많이 울었어요. 그 점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끼던 접시라서 너한테 심하게 화를 냈어. 엄마를 도와주려던 내 마음은 참 고맙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화가 났었어. 근데 이건 참 고마워. 이렇게. 다음에 또 설거지 도와드려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그 대신 접시를 나를 땐 더욱 조심해. 무엇보다 접시를 깨뜨리면 내가 다칠 수가 있어. 엄마는 무척 걱정돼.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결정짓는 정서지능.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친구가 먼저 되게 해줘라. 그다음에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배려. 그러니까 자기가 배려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타인을 배려해 줄 수 있겠죠. 가정에서 존중받는 아이가 남을 존중할 줄 알다. 아까 그 배려와 같은 거겠죠. 존중받고 사랑받을 아이가 사랑을 줄 줄 알도 존중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정서교육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 이 정서지능 책을 사시면 초등학교용 유아용, 초등학생용 유아용 정서지능 진단검사지와 성인용 정서지능 진단검사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작권과 관련된 거라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 순 없지만 이 책을 직접 사셔서 정서지능을 한번 검사해 보시고 앞에 나와 있던 제가 미처 읽지 못했던 부분을 꼼꼼히 읽어 주시면서 아이의 정서지능을 성장시켜 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과 먼 미래의 성공 대신 오늘 우리 아이가 행복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아이에게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집에 돌아오면 꼭 안아주고 실수에도 용서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말자. 이 간단한 원칙이 행복한 아이를 만들고 나아가 성공한 사람을 만들고 나아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큰 일꾼들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또 우리는 책 한 권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기주의는 점점 심해지고 스트레스 요인이 점점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 이제 머리의 힘을 가진 사람보다 마음의 힘,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아이에게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아이의 정서지능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야기해 보았고요. 저의 채널 북만남을 함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하고 훌륭한 부모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